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야는 각각 2조 심판, 정권 심판을 내세우며 프레임 격돌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친 말이 오가면서 막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저희가 속보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나오는 속보 먼저 두 분과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일단 이종섭 대사는 공관장 회의 때문에 귀국을 한 상황이고요. 이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서 모든 절차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일단 사의를 표한 배경을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된 게 3월 4일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3월 10일에 그 호주로 출국을 갔다가 했는데 21일에 귀국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28일인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달도 되지 않아 가지고 사의를 표명한 건데 법적으로는 사실은 이종섭 대사가 대사로 임명된 것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입건을 했을 뿐이지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도 없고 혐의가 조금 일부 있다고 만약에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혐의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야당의 그 제1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지금 형사 그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심지어 항소심까지 유죄가 나왔는데도 아직까지도 무죄 추정 원칙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가 임명된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두고 어찌됐든지 간에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겠다라고 여권에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전의 계기가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뭐 옛말에도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라는 말이 있는데 결국에 이렇게 사퇴를 한 거는 애초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법적인 부분까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는 사실 윤석열 정부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최상병 사망 사건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다시 살짝 뭐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그 당시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했던 것을 이종섭 장관이 철회시키고 심지어는 경북 경찰청까지 넘어갔던 서류를 다시 다 돌려받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진행된 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했던 예전에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관계자들도 하는 얘기가 이 전 장관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그 배경이 의심스러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권력의 비호가 아닌가 싶은 이 의혹이 가실 수가 없는 사건인 거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실과의 통화 기록이 있는 등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또 대통령의 개입 여부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앞으로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가장 뜨거운 전국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것을 굳이 또 이종섭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을 함으로써 논란을 부추긴 것이 대통령실에 처사했던 것이고 비로소 총선을 앞두고 악재가 될 만하니까 결국에 사의 표명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는 하락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는 있겠지만 이미 좀 많이 늦은 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대통령실에서 총선을 앞두고 좀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예. 정치적인 문제를 법적인 걸로만 재단하려고 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쨌든 뒤늦게라도 일반적인 국민들 그 여론은 민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종섭 대사가 그 대사로 임명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한 거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냥 그 사임한 것이 그래도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당 내에서 또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2,000명에 대한 어떤 이제 대통령실의 이제 강력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상의 여지를 좀 열어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좀 나오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도 총선 앞두고 좀 뭐
뭐랄까요? 조율의 여지를 좀 둘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 사람의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문제는 지금 환자들이 뭐 잘못하면은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정부하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의사가 이런 문제 가지고 갈등할 그 상황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라도 돌아가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의사든 아니면 정부 여당이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면책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사들도 그렇고 합의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개라는 말씀이신 건데 대통령실이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 대사건 외에 앞으로 좀 다른 모습들 지금 뭔가 글쎄요, 뭐 당에서 요구하는 어떤 다른 어떤 모습들을 좀 더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총선이 너무 임박해서 다가왔고 그 사이에 뭘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뭘 보여준다 하더라도 너무 속이 보이는 것이죠. 보여줄 것 같았으면 진작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당장에 지난달에 있었던 KBS와의 대담만 해도 그렇습니다. 김건희 영부인의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여러 문제가 있고 큰 문제들이 있는데 작은 문제, 작은 가방 어쩌고 하는 그것만 딱 살짝 대답을 하고 넘어갔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서 유감을 표명한다거나 반성의 의지를 표명한다 한들 그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표가 급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심어줄 수 있을 뿐이겠죠. 평소에 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였다라고 하는 거고 결정적인 장면으로 대통령 법안 거부권을 굉장히 남발해서 행사를 해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절정 클라이막스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였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다 누적이 돼서 온 것이고 참 국민의힘 후보들도 속이 탈 것 같아요. 뭐 서병수 후보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인 대통령의 액션을 주문했는데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한 것입니다. 물론 급식 봉사 자체에 대해서 나무랄 생각은 없겠습니다만 이 국면에 그걸로 겨우 응답을 한다는 것인가 이 점에서는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한테 반항하는 듯한 빈축을 사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걸 수습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관련 내용 등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선거운동 첫날부터 여야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먼저 한동훈 위원장,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요 승부처를 찾아서 이른바 2조 심판론을 호소했습니다. 현장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겁니다. 네거티브 같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민생도 없고 정치개혁도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개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상당히 강경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자, 일각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해서 좀 이재명 대표의 실언 논란을 지적해왔고 사실 이 발언이 있기 전날에 이 선대위 회의에서도 좀 더 절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나온 발언에 대해서 좀 의도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의도였다면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차라리 말실수였다. 너무 총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의도였다면 아니 의도라면 작전을 짰다는 건데 그러면 다른 표현도 있고 얼마든지 효과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더 문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보고 예전에도 학급에 보면은 애들이 떠들고 있으면 학생들이 떠들고 있으면 어떤 학생이 조용히 하라면서 본인이 더 떠들어요. 조용히 하라는 소리가 더 커가지고 더 떠드는데 마치 그런 광경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전반적으로 개가치라고 하는 이 돌출된 표현 말고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2조 심판론을 꺼냈는데 자, 이번 총선 결과와 그 의석수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기소가 됐어요. 의석수와 아무 상관없이 사법부의 독립된 판결을 통해서 결정이 날 것이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2심 판결까지 다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이 되면 투옥이 됩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250석에 나와도 조국 대표는 투옥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번 총선하고. 근데 이 범죄자들을 심판해달라 이 메시지로 선거를 치르겠다. 그리고 이것이 민생으로 연결이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제자다 싶은 것이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도둑놈이 많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앞서서 허경영 대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거를 받아서 간 거예요. 이거를 해결한다고 어떻게 민생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거는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해결이 되는 건데 왜 민생 문제로 엮는 것인가? 이거는 메시지와 철학의 빈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좀 거친 언사를 내놨거든요. 이게 말실수라고 봐야 될까요?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어울리지 않는 강한 표현 아니었는가.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김수민 평론가처럼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뭐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실언을 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성격상 이렇게 실언할 사람은 아니지 않나. 그렇다라고 하면 사전에 전략적으로 생각한 말일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특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수민 평론가 이야기한 것처럼 2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그 유죄가 집행유예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실형이 나왔다고요.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이 나왔는데 법원에서 그렇게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자숙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당신을 갖다가 내가 지금 구속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는 시간을 줄 테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있으면 방어권 할 수가 있으면 방어권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오히려 이거야말로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징역 2년 실형을 받으면서 항소심에서 그러면서도 법정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들이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표는 오히려 지금 전국을 갖다가 나가면서 그다음에 스스로 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2번을 스스로한테 부여하고 이제 국회의원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뭘 주장합니까? 검찰 독재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잡혔는데 다 자기를 잡은 경찰 보고 경찰 그 독재 아니냐, 경찰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생 하는데 민생이면 별거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법은 지켜져야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민세 있고 뭐고 그런 거지. 그 뭐야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고 뭐 당대표하고 그러면서 무슨 정책을 갖다가 내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내세운 정책이 무슨 그 국민들한테 그 뭐야 그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유세가 시작이 됐는데 어제 이 인물도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이고요. 유세 현장에 등장해서 여러 발언들을 내놨는데 글쎄요. 2조 심판론 같은 경우에는 중도 표심에 반한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선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발언들을 좀 내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다 맞는 얘기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프레임 전환이 상당히 필요한데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가 이 프레임 전환에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그 현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유권자들 중에서 여당과 제1야당을 둘 다 심판하고 싶다라고 하는 유권자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유권자들의 다수는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당을 심판하겠다, 정부를 심판하겠다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현재 여론 구도거든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받고 있고 재판에 넘겨졌고 조국 대표는 굉장히 유죄 확정 판결이 유력시됩니다. 그런데도 왜 그러느냐?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는 수사를 받았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손준성 검사 정도를 제외하면 수사도 안 받고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 본인 딸 논문 문제, 입시 문제 불거져 있는데 그 부정하게 만든 스펙을 대학 입시에 썼는지 안 썼는지 본인 입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 대해서 싫어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들은 어차피 심판을 잘못을 한 만큼은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윤 대통령 쪽 안 받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크게 불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프레임을 전환을 해야 되고 한동훈 위원장으로는 선거를 못 치르는 겁니다. 본인 딸에 대해서도 설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인물이 당연히 등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인물은 이왕이면은 어떤 뭐 검찰이라든지 종북 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민생 얘기, 경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에 걸맞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스피커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유 전 의원을 쓸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유 전 의원이 어제 한 얘기도 다 맞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찍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 뭐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긴 했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거든요. 끝끝내 어떻게 좀 될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 이게 유승민 전 의원의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김수민 평론가는 2조 심판론 이런 것들이 맥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2조 심판론이 먹힐지 안 먹힐지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1당의 대표가 일주일에 선거 전날까지도 재판 나가야 되는 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정당이 심판받지 않아야 됩니까? 조국 같은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되는 것이 이게 마땅한 겁니까? 그 조국 전 장관 재판을 제가 봤더니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심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론적이긴 하지만 총선 전날에도 그 판결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판결이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되지도 못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며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승민 대표는 마치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유승민 전 의원의 이야기가 그거는 100%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적전분열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대표입니까?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맨 위에서 리더십에서 결정한 것들을 그 밑에 당의 구성원들이 잘 따라줘야지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당론으로 그렇게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유승민 같이 나름대로 비중이 있다라고 한 정치인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 할 수 있을까? 유승민 전 의원이 저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공식 선대위에 자기가 합류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이제는 이제 유승민 그 전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같이 있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출정식을 연 이재명 대표,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서울 접전지 유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지난 공천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임종석 전 실장과의 만남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 2년 동안 견딜만 하셨습니까? 먹고 살만 하십니까? 더 이상 참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는 폭망했고 민생은 파탄에 한반도 평화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인 민주국가의 위상도 이제 독재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로 국제적 망신살이 시작됐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정권 심판론에 연일 힘을 싣고 있는 이재명 대표. 선거운동 첫날에는 공천 논란을 빚었던 임종석 전 실장과 함께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자, 특히 임 전 실장과 좀 포옹을 하는 장면들도 연출이 됐거든요. 네네. 자, 명문 갈등, 이제 공천 갈등이 좀 이제 봉합됐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들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극적인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한 달 전만 해도 이렇지가 않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앵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명문 갈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문명 갈등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은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고요.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에서 떨어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격식을 봐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명문 갈등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할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정반대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명문 갈등이 봉합됐다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명문 갈등은 진압된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임종석 전 실장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그 포옹하고 같이 이렇게 손들고 있잖아요. 그게 대등한 위치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임종석 전 실장이 굴복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임종석 전 실장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합니다. 네, 임 전 실장. 자, 명문 갈등, 문명 갈등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유세를 좀 살펴보면 낙동강 벨트 지원에 나선다고 했어요. 네. 낙동강 벨트 지역에서 좀
상주하면서 거의 계속해서 유세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전현희 후보가 아닌 이 낙동강 벨트 지원에 나서는 부분을 두고도 이야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중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정치인 또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본인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출마를 하고 싶었던 중구 성동 쪽에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스스로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 지지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전현희 후보 입장에서도 여기 이 지역은 임종석이 나올 뻔했는데라고 하는 지역의 일각의 정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임종석 전 실장이 전현희 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홀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 또는 그 지역 인근보다는 조금 멀리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게 여러모로 전현희 후보 입장에서도 그렇고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편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인간적인 부분에서 끝나는 건 아니겠죠. 정치적인 포석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일단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이 사실 그동안 수년 동안 그렇게 정치인으로서 크게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끝나고 난 다음에는 거의 야인에 가까웠었는데 이번에 좀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고 본인은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더더욱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또 만들어주기 위해서 문 전 대통령과 물리적,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거리, 낙동강 벨트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그리고 임 전 실장이 공천을 못 받고 있는 동안에 낙동강 벨트 민심이 상당히 흔들렸어요. 예, 그 점에서 민주당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뻔했었던 것이 낙동강 벨트의 민심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또 본인이 나서서 수습한다라고 하는 이런 포석에서 이제 결국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원래 연고는 없는 지역이지만 그쪽으로 더 뻗쳐나가는 그런 행보를 하게 된 게 아닌가 분석을 해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해찬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심판의 성격이 있는 선거라면서 승기는 잡은 게 아닌가 싶다라는 좀 낙관적인 어떤 선거 전망을 내놨더니 일단은 이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일축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상당히 좀 몸을 사리고 있어요. 이해찬 전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뭐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이죠. 예. 이번 선거가 중간 평가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번 선거가 뭐냐? 심판하는 선거라고 그랬어요. 중간 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 한 2년 정도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잘 해라 그런 워닝을 주는 게 중간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찬 그 위원장은 심판 선거라고 했는데 이 심판 선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탄핵하자는 탄핵하자는 이야기거든요. 대통령을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연속으로 보수 대통령을 파면시키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쉬웠습니까? 집값이 막 2배, 3배 올라가지고 벼락거지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왜 정권 재창출이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2년은 쉬웠습니까?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습니까? 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갖다가 했습니까? 야당이 거대 야당이 돼가지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는데 발목 잡는 이유가 무엇이냐?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해찬 위원장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통령을 갖다 파면해야 된대요.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0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탄핵 의결이 되려면은 국회에서 200석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거부권까지도 다 무력화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야당에서 주장을 갖다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과연 야당 선거에 도움이 될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걸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금 여당을 지지한 사람들 중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뭐 불만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로 위기감을 느껴서 오히려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의견 듣겠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입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죠. 선거라는 거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불과 몇 %포인트의 등락 때문에 의석수가 수십 석이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총선의 구도기 때문에 각고의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민주당이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이런 점이에요. 최근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잇따라서 설화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조국 범죄자라고 얘기를 해도 안 먹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인 것은 분명한 거죠. 근데 세상 일에는 반대급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선거에서는 정권 심판을 능가할 수 있는 다른 심판론이 먹혀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선거가 잘 풀리고 있는 건데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들은 심판받지 않은 나머지 쪽을 또 심판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다들 정치권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국민의힘이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 교체에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총선 또 이기겠지 이러다가 불과 2년 만에 엄청난 정권 심판론에 직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주당의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민주당이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뭐 한간에서 나오는 걱정 내지는 뭐 기대대로 민주당이 200석을 넘는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때 민주당의 위기는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야말로 오히려 그 민주당 200석을 당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참에 아예 새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근데 민주당 사실 지난번에도 겪었던 게 민주당 180석 나오고 나서 오히려 정권을 뺏기는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민주당 또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 거 가지고 너무 신나게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옷깃을 여미고 남들이 캐묻지 않았던 부분까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민주당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 민주당 이야기를 할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조국혁신당 이야기인데, 자, 어제 하루에만 조국혁신당 대구, 대전 또 서울에 이르는 광폭 행보를 보였거든요. 흡사 좀 대선 주자급 행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대선 주자급 행보라는 거는 이제 언론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띄워주는 것 같아요. 어떤 분석가도 뭐 대관식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던데, 뭐 아까 전에 앞서도 대담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조국 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그 다음 운명은 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조국 대표에 대해서 그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 버티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직접적으로 본인 컴퓨터로 입시 문서를 위조했다 이런 부분까지 알려지게 되면 대선 주자로서는 아웃인 것이죠. 어차피 그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왜 대선 주자급 행보라는 말이 나오느냐? 저는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데, 민주당 공천 파동을 즐기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 조국인 것처럼 구도를 짜버린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자정자박이 돼버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지적하지만 국민들은 조국은 벌을 받게 생겼는데 지금 혐의가 있어도 수사를 받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쪽, 한동훈 위원장 쪽은 뭐냐라고 하는 이 흐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걸 타고 마치 트럼프 현상처럼 어떤 조금 나쁜 놈이지만 더 나쁜 놈을 응징한다는 차원에서 조국 혁신당으로 표가 쏠리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한탄하고 세상이 잘못 돌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은 적어도 그 자격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 국민적인 그 여론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선거판에서 돌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다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슬슬 조국 대표를 대선 주자로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그 조사들을 잘 살펴보시면 아실 거예요. 조국 혁신당의 지지층 대다수는 이재명 대표를 대선 주자로 지지를 한다라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이재명 대 조국이니 친문 대 친명이니 하는 구도를 읽을 생각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진단이라고 봅니다. 예, 조국혁신당의 바람에 좀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뭐 그런 면이 없을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조국 그 혁신당이 저렇게 뜬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보다 상대적으로 조국 대표의 그 혐의가 좀 덜 하니까,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온 거는 이제 시간 문제가 되어 버렸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검찰도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고 변호인도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거든요. 뭐 3월 26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대법원에서 그거 이제 쭉 봐가지고, 원래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한 달, 두 달 이렇게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그 더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바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조국 대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나 보겠다,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학자가 비법률적인 방식 운운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끝났다는 이야기랑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행보는 대선 주자급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그 제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격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대표의 혐의가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불쌍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게 그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격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의 어떤 행보로 인해서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가려진 개혁신당도 최근에 좀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좀 세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탄핵,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합당, 뭐 이게 개별 합당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혹은 단일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싶고요. 개혁신당이 누구랑 합당을 했었습니까? 새로운 미래랑 합당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미래와 합당을 했던 개혁신당을 어떻게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만약에 만에 하나 지금 총선이 아주 급하니까 개혁신당하고 합당하는 것이 국민의힘 쪽에, 여당 쪽에 유리하고 그러면서 몇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겠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개혁신당하고 합당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개혁신당은 지금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한 석도 못 얻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비례에서 몇 석이나 과연 얻을 수 있을까? 한 석을 얻을까? 두 석을 얻을까? 아니면 세 석까지 얻을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지경이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선명성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이는데 그런데 이미 너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관심 밖에서 멀어진 것이 이제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개혁신당의 선명성이 얼만큼 좀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시기적으로도 늦었고 포지션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뭐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나 녹색정의당이 마찬가지인 게 이제 여당과 제1야당에 대한 동시심판론에 대해서 제대로 호소를 해야 되는데 다 놓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개혁신당은 사실 이준석 대표 아마 선거 끝나고는 좀 복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본인도 이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 있을 때는 대통령한테 비판을 해서 굉장히 큰 조명을 받았지만 막상 나오니까 그 조명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심판론 얘기하는 것도 힘이 딸릴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이 같이 노력해서 만든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본인이 그 정권의 심판에 매를 같이 맞겠다라고 국민의힘에 남아 있었다면은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앞길을 도모해 볼 수도 있는 그때 가서는 정권 후반기에는 오히려 윤석열 정권 심판에 기수가 될 수도 있는 게 이준석 대표의 처지였었어요. 근데 지금 나와 버렸고 근데 국민들이 보기엔 본인은 책임이 없는가? 라는 질문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을 세게 얘기한다고 지금 먹힐 계제는 아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혁신당도 사실은 양비론이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동시심판론 쪽으로 좀 더 가는 것이 현명해 보이고 그리고 사실 심판론으로 안 먹힌다. 원래 거대 양당의 대표들이 또 지금 나와서 제3지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심판론 또 안 먹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뭐 기후변화 얘기를 한다든지 미래의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것이 이제 그나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할 수 있는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정말 선거가 다가왔다고 느끼는데 선관위가 유권자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자,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76.5%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을 봐도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76.5%나 됩니다. 4년 전 대비해서 3.8%포인트 증가한 수치거든요. 70대 이상에서 무려 90%가 넘는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좀 적극적인 의사층이 증가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조사는 좀 들여다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70%가 넘고 거기다가 가능하면 투표하겠다까지 합치면 95% 정도거든요. 이거는 그냥 답이 정해져 있어서 유권자분들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투표를 안 하면 내가 너무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시민 같겠지라는 이런 자기검열도 분명히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사하고 대표적으로 제가 잘 안 믿는 조사가 선거 때 무엇을 보고 찍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다수가 인물을 보고 찍는다고 대답을 하시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럼 인물의 무엇을 보고 찍느냐 했을 때 결국에 정당을 많이 보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유권자분들도 설문조사를 할 때 이게 정답 같은데 왠지 이 정답을 얘기해야 내가 좀 올바른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자기검열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투표 의사가 굉장히 높게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조사는 그 적극적으로 말한 어쨌든 그 시민이 4년 전에 비해서 3.8%포인트가 늘긴 했다는 거죠. 네, 근데 3.8%포인트면은 이제 오차 범위 이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 특별한 현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질문을 좀 바꿔보면은 얘기할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 대선도 그렇고 비호감 대선, 비호감 정치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도 투표 의향은 왜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해볼 만한 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질려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투표를 또 안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는 또 않단 말이죠.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비호감 정치기 때문에 투표율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비호감이 있는데 그래도 누군가 한쪽은 더 나쁜 쪽은 반드시 심판해야겠다. 저쪽이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 내가 찍는 쪽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만큼 저쪽에 대해서는 소위 얘기하는 저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저쪽은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 이런 유권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마치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처럼 화내면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비호감 때문에 투표 의사가 높아졌다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도 김수민 평론가 그 의견이 상당히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보다도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싫어가지고 여당을 지지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 반대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측보다도 오히려 지금 정부 여당에 불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야당을 찍겠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지면 야당에 유리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다시피 아무리 이걸 갖다가 뭐 여론조사하고 이게 정확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도 90% 이상 그 어르신들이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좀 전에 봤듯이 이제 그 이해찬 위원장이 200석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수층에서 위기의식이 없을 수 없겠다. 그런 것들이 결집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두 후보가 부동산 문제로 구설에 올랐는데요. 일단은 두 후보 모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17년 6월에 땅을 갖다가 매입을 했는데 예.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레미콘 공장이 이전하기 직전에 매입한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한 3배 가까이 뛰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값이 3배 가까이 뛴 것만 해도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21년 4월에 증여를 했어요. 누구한테 증여를 했느냐? 아들한테 증여를 했는데 그때 아들이 99년생이었다라고 하니까 불과 22살밖에 안 된 그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증여를 갖다가 했느냐? 그 땅을 갖다가 증여하려면 실거주 요건, 다시 말해서 증여를 받는 아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건이 추가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 집에서 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아버지가 그 땅을 갖다가 아들한테 살지 않아도 될 그때까지 그 직전에 이걸 갖다가 넘겨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심지어 부담부 증여라고 해가지고 일정한 채무가 있는 것처럼 그 꾸며가지고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왜 부담부 증여를 했을까요? 세금 아끼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영훈 후보의 재산 제가 이번에 이제 등록된 거 봤더니 130억이거든요. 129억 몇 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분이 뭐 얼마 돈이 없어가지고 채무를 갖다가 일으켜서 아들한테 증여를 갖다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우리 국민들한테 일반 서민 정당을 그 지향하는 민주당에게 맞는 것이냐? 마찬가지로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도요. 양문석 후보 그 어디입니까? 출생이 예. 통영 사람인데 안산에 출마하면서 서초동 잠원동에 그 서초구 잠원동에 집을 갖다가 구입하는데 그런데 돈을 갖다가 빌렸는데 그 돈은 어디서 빌렸느냐? 대구에서 빌린 거예요. 거의 뭐 전국적으로. 그런데 누구 명의로 빌렸느냐? 딸이 하나 있거든요. 양문석 후보한테 그 딸 대학생 딸 명의로 빌렸는데 어떻게 명의를 빌렸느냐? 딸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갖다가 판 거예요. 그래서 마치 딸이 사업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새마을 금고까지 내려가서 그 아파트를 갖다 샀는데 그게 잠원동 한 40평짜리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뭐 몇 억, 한 10억 가까운 시세 타입도 얻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케이스가 어떻게 민주당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다음 어떻게 이런 분들을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갖다가 했는가. 참 많은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는 이제 민주당이 뭐 이들 후보들이 지금 불법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괜찮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좀 중대한 의혹은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들한테 증여한 것 자체가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왜 하필이면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지정이 되기 전에 왜 물려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혹시 내부 정보를 기업 임원으로서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이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거든요. 물론 공영훈 후보 측은 그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의혹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불법은 아니라고 해도 본인 입으로도 이제 편법이다라고는 인정을 했고, 그러니까 딸 명의를 가지고 이제 11억 원을 대출한 건데 딸이 대학생이었고 소득이나 재산도 별로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거는
뭐 편법이라고 하는 거 이제 법률적 용어고 다르게 표현하면 반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조심을 해야 될 것이 현재 선거 판세에서 민주당 쪽에 유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2030 쪽에 지난 대선 때도 국민의힘에 찍은 2030이 적지 않은데 그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승세를 잡을 수 있었던 건데 이런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 2030에서 특히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2030 세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쪽이 국민의힘으로 가게 될 수 있는 이런 또 전략적인 악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한테 필요한 것은 사법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